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의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드디어 내딛었습니다. 자, 금리를 0.75% 올렸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연내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자, 이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건 우리나라도 지금 흐름이 똑같습니다. 자연에는 여름이 오고 있는데요. 경제는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 심사가 벌어졌죠.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요, 이미 법정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권의 다툼은 한창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보복 수사냐, 당연한 적폐 수사냐, 이거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문학에도 큰 파장이 일었죠. BTS의 잠정 중단 선언. 국내 언론뿐 아니고 외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BTS 멤버들은 중단이 아니다. 솔로 활동으로의 전환, 또 더 오래 달리기 위한 개인적 성장, 이 정체성 찾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먹구름, 정치 태풍, 또 문화에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일상에는 햇살이 비추길 기원하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10분 인터뷰, BTS 단체 활동 중단의 배경과 K-팝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한입뉴스. 자, 오늘도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같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네. 오후에 이제 발사될 누리호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면서 두근두근하고 있을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어제 예정이었다 하루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사는 무산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 같아요. 이 시점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 오전에 기립을 했고 발사대 고정했다.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서 발사 준비를 할 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오후 2시 5분쯤에 원인 모를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신호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가 불가능해졌는데 산화제 레벨 센서가 뭐냐면 산화제 탱크 내부에 충전되는 극저온 상태의 산화제 수위를 계측하는 설비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발사체가 기립을 하면 레벨 센서의 센서 값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문제가 뭔지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발사를 언제쯤 재추진할 수 있을지는 지금서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옮겨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부위를 파악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야 이게 우리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 센서의 문제인지 산화제 탱크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예민한 거잖아요. 엄청난 부품이 모여 있고. 그렇죠. 지난번 발사 때도 정말 다 성공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아쉽게 실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또 의지, 그리고 또 그 의지는 결국은 과학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모든 완비가 끝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립동으로 옮겨서 다시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발사 예비를 현재까지로는 이제 누리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6일에서 23일로 설정해 둔 상태인데 만약에 이 기간 내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정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16일, 23일로 설정해 둔 게 연기돼서 7월 초, 7월 중순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또 장마나 태풍 그렇죠. 시즌이 바로 오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차 발사 일정이 만약에 16일에서 23일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아예 훌쩍 뛰어넘어서 늦가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누리호 발사 안전하고 완벽하게 성공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길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전하게 기술적 점검이 끝난 후에
자신이 있을 때 발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죠. 뭐 어쨌든 우주항공 개척 시대는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주면 될 뉴스고요. 자, 다음 뉴스는 지난 밤 사이에 나왔습니다. 항상 이게 밤에 속보가 나와서 아침에 보게 되는데, 자, 어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영장 실시 심사가 있었는데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백 전 장관이 이제 다른 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또 재반 정황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또 증거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기각사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결과가 9시 한 40분쯤 좀 일찍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부가 좀 빨리 판단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제 밤 11시 24분쯤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 백 전 장관 뭐라고 했냐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사하게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장관이 실형을 받은 사례도 없지 않았어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네. 그때도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선 실형 2년 받았단 말이죠. 네. 자, 이 비교해 보면 검찰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느냐, 재판에 넘기느냐. 자, 오평론가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보강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하는 것이 무리한 수사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검찰이. 왜냐하면 김은경 장관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정도 있다면 백운규 전 장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한 혐의도 혐의가 달랐죠. 네, 혐의가 다르긴 했지만 직권남용은 엄밀히 증명돼야 한다. 라면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3개 산업부 기관장에 대한 사직서 강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그 결국은 지금 벌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무리한 수사다. 전 정권을 향한 표적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기각된 거, 두 번째 기각된 거, 물론 혐의가 다르긴 했지만 또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은 검찰이 이건 그냥 이 사람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은 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무조건 뭐 어떤 혐의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도 약간의 숙고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고심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미 또 박상혁 의원에 대해서 지금 수사 착수 보도는 나왔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당시 청와대로 향하는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복 수사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수사한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수사한 거, 그 적폐청산 수사도 그것도 복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낮에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입장이 다 달라요. 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때는 자신은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나 징계가 부당했다라고 또 항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당하는 쪽과 또 바라보는 쪽에서 한쪽은 보복, 한쪽은 정당한 수사, 또 한쪽은 뭐 탄압, 한쪽은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야지. 이게 계속 충돌한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지. 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다툼의 불씨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게 연일 이어지는 논란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비공식적인 노출,
이게 팬카페 문제도 있고 또는 사실은 공식적인 행보인데 비공개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보도가 문제다. 또 이런 뭐 이제 일부 여권의 시선,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 제2부속실을 차라리 부활하자.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가 김 여사의 행보를 보좌할 조직의 필요성.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제2부속실을 폐지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뭔가 빈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제2부속실 설치는 국민 여론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주변 지인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새 정부가 되기 희망한다.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KBS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만드는 게 맞다. 공적 조직과 연결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사적인 조직을 쓰게 되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지난 대선 당시 많이 회자가 됐던 개사가 논란을 언급하면서 대선 당시 김 여사 관련 팀이 선거 캠프와 분리돼 소통이 없었다. 당시 시기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오해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더 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정리하면서 공식적인 조직,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도어 스태핑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네. 한 달 동안 지금 매일 속보로 되는데 대통령이 부인의 행보에 대해서 아니 뭐 부산 친구가 맞고 빵집을 많이 알고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해야 되나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제2부속실 부활 됩니까? 저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는 다시. 부속실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경호하고 일정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내조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과 달리 공식 행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부부의 일상이 공개가 되고 대통령 부부의 행보가 주목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조에 전념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조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용산 집무실도 이름을 여러 가지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칭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국민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표현 대통령 뭐 처음 해봐서라든지 이런 표현이 뭐 논란이 되고 비판도 많이 받긴 했지만 처음일수록 그렇다면은 훨씬 더 체계적인 관리 그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따라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네. 자, 뭐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내조의 범위가 어디인가 보면 우리가 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에서 누가 대표로 왔죠? 예, 해리스 부통령의 영부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 직함은 없어요. 그런데 부통령의 남편 배우자가 미국의 축하 사절 대표로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우호의 표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비중이 있는 자리. 근데 부통령의 남편도 그러한데 지금 대통령의 부인인데 야당은 사실상 지금 이미 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제가 보도가 좀 헷갈렸던 게 어떤 보도는 자, 4명이 이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만나는 걸 수행했는데 3명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다. 4명 중에 3명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 근데 대통령실 발표는 4명 중에 3명이 대통령실 소속이다. 그러니까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 2개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코바나 콘텐츠 출신이 대통령실 직원인 게 맞아서 교집합이 있으니까 둘 다 틀린 게 아니구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학 무용학과 교수 김모 교수가 있죠. 그 김모 교수와 그분은 이제 사인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 가운데 2명이
김 여사의 회사였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직원 출신이다. 뭐 지금 회사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겸직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사기업에 있으면서 대통령실에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 직원 3명이 동행을 했는데 이 3사람의 직무는 뭐고 직함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업무가 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일정을 수행한 거냐. 네. 이 부분이 의구심이 떠오르는 거고요. 그러면 제2부속실은 없지만은 이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전담하는 직원은 아닌데 이날만 간 건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면 이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와는 다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코바나 컨텐츠의 공식 회장 자리를 이제 김건희 씨 오빠로 이제 넘겼는데 그전 약 10년 동안 김건희 씨가 직접 다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전시기획 사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르면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다 직접 면접을 받거나 직접 낙점한 사람이 들어왔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보통은 이 부속실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 제2부속실장이 되거나 정치인 출신이 같이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보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치 행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보조하고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 행사에 맞는 예의를 알려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마음은 심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이제 국민들 봤을 때는 눈살을 약간 찌푸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같은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여권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주시하게 되겠네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좀 공식화하고 국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대목들을 대통령실이 해소할지 지켜볼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건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 취임식 때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였죠? 네.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비대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를 마주하면서 판대소, 뭐 심지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너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소녀처럼 웃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거리가 됐는데 거기에 또 후속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었냐면 국회의장단과의 환담 자리에서 제 부인이 이 윤호중 전 위원장에게 파평 윤 씨 종친이기도 한데 잘 도와달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은 거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같은 종씨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웃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윤 전 위원장이 당시 이 김 여사 어머니의 친척을 잘 안다는 얘기를 했더니 김 여사가 대뜸 그러면 제가 줄리가 아닌 걸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직설적인 그렇습니다. 질문이네요. 그것 때문에 윤 전 위원장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웃는. 겸연쩍게 웃은 것이다. 그게 또 사진이 찍혀서 보도가 되고 대통령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윤호중 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또 입장도 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저와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은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윤 전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실이 사전동의 없이 만찬 사진을 언론에 제공한 데 대해 항의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썼고 그 이후 어떤 언론에도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을 위해 퍼스트레이디의 과거에 대한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종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줄리 얘기가 나왔다. 이건 그러면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가 보도된 거예요? 일단은 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자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사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제 윤호중 전 위원장이 뭐 자신의 측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인사한테 얘기했던 게 아마 취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의도된 유출이 아니라면 기자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세세한 내용들을 취재하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니까. 네, 당시 비대위원장이면 어쨌든 당대표잖아요. 당대표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패장에게 그렇게 큰 웃음을 지었으니 궁금하죠. 그래요.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겼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입니다.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4, 5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금강나들목 부근에서 2km 정체되고 있는데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나들목까지 어렵고요. 동탄분기점 부근에서도 짧게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계양 부근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청계요금소 부근에서 2km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새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원주나들목에서 새말나들목까지 6km 쭉 밀리고 있어서 미리 국도로 우회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전에는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까지 7km 구간의 차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뭐 전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나중에 이제 북측에서 총격 살해당한 사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는 이게 이제 자진월북으로 보인다라는 취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유가족은 상당히 반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발표가 나왔네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게 2020년 9월 21일에 있었던 일이고,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1km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 공무원 A씨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에 총격받아 숨졌습니다. 네네. 이 사안이 벌어진 다음에 사실 이 유족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랬는데 그때 1심 판결은 뭐냐면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고, 네.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국가안보실의 발표를 보면 이 항소한 것을 취하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냥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지가 돼서 뭐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원래는. 네, 네. 그런데 오늘 국가안보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청와대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국회 의결 없이 열람이 불가능하다. 네, 네. 그렇지만 정부는 확보한 자료 일부를 공개해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해경이 브리핑을 합니다. 네. 이 브리핑을 통해서 해경이 확보한 이런 자료들, 사건 관련 자료들을 아마 공개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도 아마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2년 전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지만, 네.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걸로 예상이 돼요. 네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국방부 인사들도 참석해서 입장을 설명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게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 10일에 이제 유가족에 대해서 방금 박정호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통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지를 하면서 주요 내용이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피의자가, 네. 북한군이라는 사실 외에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도 기대할 수가 없고, 네. 피의자 소환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발표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체는 좀 지역적인 문제 같아요. 누가 총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북한군 교신을 우리 국방부가 청취했는데 네.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때 왜 우리가 북측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통을 해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는가, 이런 비판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뭐 따라 올라가면 군 통수권자까지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고 2시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내일 또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성남시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대장동 의혹 또 뭐 성남FC 이제 협찬금 관련 문제 네. 이번엔 백현동 의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 부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네.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던 부지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 디벨로퍼에 매각했는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구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을 받는 부분이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계획이 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 임대가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고 네.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었다. 뭔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재명 전 시장 지금 의원에 대해서까지 검찰과 경찰이 뭐 수사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 김인섭 씨가 네. 2015년 1월 아시아 디벨로퍼로 영입된 다음에 급속히 사업이 진척이 됐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 씨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하고 뭐 돈을 수십억을 챙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성남시는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지난 12월부터 수사를 해온 거고요. 감사원도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다음에 올해 1월 실질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혐의점이 있고 수상한 정황이 있다. 자, 이 대장동에 이어서 또 이번엔 백현동 이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남FC 또 하나는 이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이제 남용 의혹 이런 것들인데 자 백현동 의혹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나왔나요? 이재명 의원은 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또다시 대명천지의 사법살인을 획책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검찰 수사도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백현동도 있고 부인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신의 SNS 통해서 법카 때문에 100여 곳을 갑자기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한 사안마다 대규모로 압수수색이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사법 정치 살인이다라고 이제 강한 어조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강변을 했고요.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확정이익 4,400억,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 내가 이득 본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로비도 시도했지만 10년간 CR도 안 먹히더라라고 얘기했었던 남욱 변호사 얘기. 이야기까지 다시 엉기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을 챙긴 이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 대장동이 한쪽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그랬을 리가 없지 무고하고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공공이익을 환수한 거야. 또 반대쪽에서는 화천대유와 무관할 수 있어? 그 많은 돈 중에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또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팩트는 아직도 드러나진 않았어요. 수사 중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백현동이 더 얹혀졌는데. 네. 자, 아까 이제 배궁규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전임 정권에 대한 것이다. 근데 이번은 이제 차기 대권 주자, 네. 혹은 차기 당권 주자가 네. 지금 이제 대상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얘기를 아까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뭐야 이번 정부에서도 임기 채우지 않았는데 기관장 나가라는 것이 있다. 이게 전현희 이제 여기 출연도 하셨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방통위원장이죠. 자,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사퇴 압박받았다. 이게 팩트입니까? 네, 뭐 사실상 이렇게 좀 확인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네네. 연락을 받은 거죠. 네. 정부 쪽에서 연락을 받은 거고 그리고 어제 우상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서 네. 전현희 이 위원장한테 어떤 인사가 전화해서 사실상 나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또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누군지도 밝힐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압박, 정부 여당 쪽에서 압박이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이 국무회의 규정상 이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전 정부 위원장을 좀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 두 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부터 14년 동안은 위원장들이 국무회에 출석을 해왔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이 업무와 또 방송통신의 업무가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무회에 함께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못하게 됐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아니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블랙리스트로 사람의 좀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나가라는 거냐. 수사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은 똑같은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같은 사안이다. 네, 똑같은 사안인데 만약에 계속해서 백운규 전 장관이 지금 어떻게 구속이 될지 구속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또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된다. 또 강압적인 뭔가가 이루어진다. 지금 박상혁 의원은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정확히는 아직 정확히 뭔가를 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한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전현희 위원장한테 전화를 줬습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부인하면 네? 전화 안 했다 그러면 부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죠.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제 진격의 보수 시간에 이상돈 교수, 이현주 전 의원이 이 정무직에 대해서는 임기를 좀 대통령과 맞추는 게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임기 문제 때문에 기관장과 이런 또 마찰이 있고 심지어 수사 대상, 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우리도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금통위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5102님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경제 때문에 걱정이십니다. 물가에 금리까지 계속 오르네요. 더 힘들어진 분들에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자이언트 스텝 얘기했더니 자이언티의 노래를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백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분은 옥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으로 생각되시나요? 아마 옥석을 가리다란 말에 나오는 옥석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원래 옥석이란 말은 옥돌, 즉 옥이 들어있는 돌 또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옥을 의미합니다. 옥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라는 우리 속담에서 옥석은 바로 이 옥돌을 가리키는데요. 이 속담은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질이 좋아도 잘 닦고 기르지 않으면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요. 또 고생을 겪으며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옥석을 가리다와 같이 사용할 때는 옥석이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옥석을 고르듯 사람을 가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옥석을 가리다는 옥석을 구분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전에서 옥석 구분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자 성어인 옥석 구분에서 구분은 함께 구자에 불사를 분자를 써서 옥이나 돌이 모두 다 불에 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나 그른 사람 구별 없이 모두 재앙을 받음을 이르는 말이죠. 따라서 옥석 구분과 옥석을 가리다는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니까 혼동 없이 사용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 세계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일찌감치 흐릿한 하늘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를 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주 선선한 가운데 서울 하늘 흐린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시정은 20km, 흐리지만 좀 깨끗한 가시거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구름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아직 흐린 하늘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점차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전남 서해안 가끔 비가 오겠고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또 전라도 쪽으로는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의 기온이 좀 더 오르겠습니다. 30도 가까운 기온 예상돼 대구가 29도까지 전망이 되고요. 세종이나 대전, 광주는 27도 정도, 서울과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23도에서 29도 분포고요. 이제 차츰 주말로 가면서 기온이 올라 내일은 서울이 29도, 토요일은 30도 등을 기록하겠고 일부 지역은 32, 3도까지도 이번 주말 휴일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한데요. 오존 농도가 일부 중부와 남부지방 일시적으로 5회 높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9도, 습도 73%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민간 시장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 같은 뜻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2.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치를 높인 이유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과 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 등을 꼽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따라 전 국민의 항체 양성률이 매우 높아져도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항체는 시간이 지나며 소실되므로 이론상 집단 면역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된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데뷔 9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 BTS 팀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 최정상의 자리에서 쉼표를 찍게 된 배경은 뭔지, 이 결정이 또 K-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하입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네. 지쳤다, 기계가 된 것 같다, 방향을 잃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만 피폐해질 수 있구나. 네. 자, 이 유튜브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봤죠. 이게 찐 방탄 회식.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네네. 정말 팬들과 함께하는 편안한 그 회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눈물도 글썽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RMC가 그걸 좀 약간 부끄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기사화가 많이 되었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BTS라는 이름을 빼고 생각을 해봐도 한 9년, 10년 정도 외기를 정말 쉼없이 달려온 사람들이라면 네네. 저는 누구나 좀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지칠 수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온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한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좀 흔들리거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난 2년여간 또 팬데믹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회식,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기존에 준비했었던 일정 같은 것들이 좀 어그러지면서 그 안에서 온 혼란 같은 것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심경을 팬들에게 가장 먼저 토로하는 그런 자리였다 싶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무엇보다 좀 가족끼리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아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충격이 클 텐데. 멤버들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는 한편 저도 처음에는 팬들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고 패닉에 빠진다거나 슬퍼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훨씬 강할 줄 알았는데 9년이란 세월이 짧지가 않아서 확실히 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엔 당황하거나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긴 했지만 좀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활동 아예 안 하거나 그룹을 해체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맞습니다. 멤버들이 또 실질적으로 벌써 준비하고 있는 활동도 꽤 많고 해서 팬들도 이제 그런 개인 활동들 지지를 하면서 또 곧 완전체로 만날 수 있을 날을 기다리는 약간은 좀 희망적인 분위기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도 이미 싸이 최근에 컴백할 때도 그렇고 개인 단위로는 콜라보를 타 가수들과 많이 했는데 이제 자기 색깔을 좀 내는 음악들을 도전해 보겠다. 자, 지난주에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활동 중단 결정. 이게 단기간에 내리기에는 무거운 결정인데 앨범 발매도 이 앞으로의 솔로 활동 또 팀 활동 이제 잠정 중단을 염두에 두고
했겠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제가 계획이 있었겠죠? 기획사는 아니지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네네. 절대로 그랬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앨범 같은 경우가 완전히 신보가 아니라 일종의 앤솔로지 앨범으로 발표가 됐었어요. 앤솔로지라고 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베스트 앨범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약간 선곡집, 작품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나온 세월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발표하는 꽤 큰 볼륨의 앨범이었어서 그리고 또 타이틀곡이었던 예트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아직 우리의 뭔가에 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열심히 아직 달렸지만 우리는 도달한 게 아니야. 맞습니다. 더 달릴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여태까지를 좀 회고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타이틀곡을 내세운 셈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쯤에서 뭔가 발표가 있겠구나 하는 예감을 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활동의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BTS의 2막이 시작되는 뭐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는 이 기사 보고 다 대서특필된 헤드라인만 보고 충격이 96년도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 전격 해체 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체가 아니고 중단인데 쉬자는 거고 그렇죠. 개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다른 형식의 활동에 도전해보겠다. 그 같이 나온 영상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 뭐 그 라이브 영상 같은 데에서도 멤버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영원히 갈 거다. 아포 방포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개인들의 이제 어떤 좀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인정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또 활동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다 보니 직접적인 이유인지 간접적인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역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됐고 특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될까요? 뭐 이유가 아주 안 됐다고 보진 않지만 저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핵심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수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지 전 사실은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BTS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번의 결론이 뭐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에서도 이제 멤버들이 잠시 좀 단체 활동을 쉬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뭐 슈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RMC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다이너마이트 정도까지는 내가 이제 팀 활동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좀 고민할 정도로 방향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뭐 이런 언급도 했었어서 사실 멤버들도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의 끝에서 가장 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 이번에 이제 개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팀 활동도 병행한다. 이런 결과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니 팬들의 입장에서는 Love Yourself, 또 Love Myself 유엔총회 연설도 있었고 예전에 기승전결 시리즈였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그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다이너마이트 이후로는 그냥 빌보드 1위를 찍는데 지난해만 해도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또 이제 콜드플레이랑 콜라보한 마이 유니버스. 그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싱글 단위의 활동을 했었고 뭔가 기존의 BTS가 좀 더 메시지성이 강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한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 같은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얘기를 계속 하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 차트 경쟁이라는 게 그래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것도 언급을 뭐 상을 하더라고요. 타니 못하니 언론이 계속 주목하니까. 이제 그런 목표를 계속해서 상과 뭐 이런 순위로 세우는 게 주는 스트레스가 또 대단하잖아요. 자, 최정상에 있는 그룹도 이렇게 쉼표 한 번을 찍기까지 뭐 휴가라고 본다면 9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K-팝도 K-팝이고 전반적인 그 전 세계 연예 엔터테인먼트의 속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21세기 들어서는 정말 이제 모든 게 속도전이 됐어요.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화제에 한번 올랐을 때 이 화제를 얼마나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느냐에 모든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우리 방송과 연예가는 흔히 물 들어갔을 때 노져라. 맞아요. 그 표현이 빠진다. 딱인데 맞습니다. 근데 방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년간 거의 매번 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의 뭐 계속해서 네네. 이제 자신들의 맞아요. 커리어 하이를 계속해서 찍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짝하는 순간에 어떤 바쁨이나 뭐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상황이 있어서의 좀 고난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간중간 방탄소년단 최근에 좀 장기휴가 뭐 한 달 정도 갖기도 했었는데 충분치는 않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활동 한번 할 때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의 미리 활동 뭐 상황을 다 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이 정도의 톱스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팬데믹 겸사겸사해서 딱 타이밍이 좋게 지금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좀 그 회식에서 눈여겨본 건 RM이 K-팝과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 꼬집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할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여러 아이돌 그룹, 여러 기획사, 아까 말씀하신 뭐 세계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이거 좀 이게 전 굉장히 강한 비판으로 전 다가왔거든요. 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소모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 더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씬 내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저도 너무 이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단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뭐랄까요?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K-팝이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의 목소리랄지 뭐 변화하자는 움직임이 단번에 생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RMC가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조금 더 어쨌든 이게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업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갉아먹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아티스트가 성장해야 맞습니다. 음악도 성장하고 맞아요. 그래야 소비자, 우리 문화 수용자들도 더 고급진 음악이나 예술을 누릴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예 기사가 아니라 사회 기사를 보면 걸그룹들의 춤이 점점 경쟁적으로 현란해지면서 20대 은퇴하면 뭐 이 뼈하고 몸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반 농담으로 정말 이제 관절을 갈아서 넣는 게 K-팝이다 이런 이야기가 구두를 있어요. 신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칼군무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감이나 또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팬들을 생각하면서 다들 좀 견디고 버티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이해하지만 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아티스트를 좀 소중히 대하면서 같이 슬로솔로 킥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BTS니까 이 정도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거고.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좋은 파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미들도 이해하고 우리도 이렇게 다루면서 좀 좋은 쪽으로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맞습니다. 다시 BTS 얘기로 돌아가면 자, 앞으로 그럼 BTS 멤버 개개인의 음악 활동을 기대해 볼 만한데 어떤 행보 예상하세요? 뭐 사실 방탄소년단은 이미 멤버들 대부분이 자신의 솔로 작업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믹스테이프를 낸 적도 많고 실제로 그 B사이드 작업인데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서 기사화도 참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고 그 첫 타자로 멤버 제이홉 씨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연스러웠던 게 사실 얼마 전에 이미 이 제이홉 씨가 7월 말에 있는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라고 하는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이홉이 아직 정식 솔로 앨범도 없는데 그룹이 아니라 솔로로 헤드라이너를 한다고?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어저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활동이라는 걸 알렸고요. 또 이후에도 뭐 사운드 클라우드랄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자작곡이나 뭐 자신의 어떤 음악적 색깔을 이미 멤버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박차를 가해서 금방금방 멤버들의 솔로 작업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빅뱅만 보다가 GD가 솔로 냈을 때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색다른 또 다른 아티스트를 만나는 듯한 반가움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음악 세계가 열릴 것 같습니다. 청취자 0387님 갑작스런 BTS 팀 활동 중단 안타깝네요. 9381님은 예전 아이돌 팀들도 해체 후 개인 활동 많이 했었는데
각자의 음악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대중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3660님, 이 목소리는 문화공감 수요일에 나오시는 유나 씨 아닌가요? 유나 씨 그러니까 가수 같으신데. 김윤아 평론가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시사본부 환영합니다. 제가 BTS 연락처를 몰라서 이런 청취자 의견을 좀 전해주세요. 좋습니다. 네네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전달하겠습니다. 알아내실 수 있잖아요. 저보단 아시죠. 문화평론가신데.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각각 키워드를 뽑으시는데 현근택 변호사님 뽑아오신 키워드가 이거예요. 대통령은 처음이라.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 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다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당연히. 이번 생 이런 얘기 젊은이들 많이 하는데 대통령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에 대한 질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면서 나온 말인데 해당 발언을 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알려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처음이라. 현근택 변호사님 이거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뭡니까? 재미있는 현상이죠. 네. 대통령 처음 2번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닐 테고 설마. 그건 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캠프 할 때부터 계속 봤는데 네. 이 부인 문제만 나오면 네네. 맺고 끊고 잘 못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문제에서는 본인 생각이 확고하거든요. 예를 들어 집회 문제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네네네. 딱 얘기한단 말이죠. 후보 그건 별 문제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부인 문제만 오면 항상 망설여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보단 제가 보기에 부인을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 집에서의 역학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죠. 우리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돌리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달라. 이게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만큼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대통령 처음 해본다. 다 뭐냐면 이 문제가 본인이 해결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대통령 부인의 얘기나 아니면 그 얘기는요. 대통령 아니면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뻔히 아는데 대통령도 지금 곤란한 입장인데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게 부인한테 저 조직 만들어서 그냥 할 테니까 해. 아니면 그냥 집에 그냥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추측이죠. 김건희 여사는 뭔가 하고 싶은 것 같고 공약은 해놨고. 근데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보면 이 말을 보면 안 나왔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좀 난감할 것이다. 있는 것 같아요. 장 교수님은 사랑이다. 네? 저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다라고 이거 말씀하신 거는 네네. 솔직히 담백한 좀 개그스럽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니냐. 조금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우습게 얘기하신 거를 너무 다큐로 받아들일 필요는 대통령의 없다라고 조크다. 생각이 드는데 좀 곤란해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제2부속실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공식적인 보좌를 받게 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대로 두자니
다른 논란과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고 고민 많이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에 뭐 대통령 부인을 좀 보좌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꾸 저렇게 예전에 사적인 인연으로 맺었던 분들이 공식적인 행사에 보좌를 한다라면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비선, 실세, 호가, 호의.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 겸임 교수라는 분이 대통령 부인하고 되게 가깝다라고 인식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한테 줄대가지고 뭐 좀 어떻게 민원 같은 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보좌를 받으시면 된다.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게 해결책이다. 네. 자, 대통령 답변 들으면 이 빵 때문에 불거진 사소한 일 같은 게 이 주말에도 내외가 왜 빵집 방문 소식이 있었고 이번에 부산에 좀 이런저런 빵집에서 빵을 좀 사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빵을 사서 뭐 공식 수행원이나 여사에게 전해주고 근데 본인이 참배 장면까지 언론이 지켜보는데 등장했잖아요. 이게 공식 라인에서 챙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직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지금 일단 직원 채용도 문제거든요. 그 코바나에서 있었던 분 저희 일부에서 다뤘어요. 다뤘죠. 코바나 콘텐츠 직원인 줄 알았던 언론이 있고 네. 대통령실은 그중에 2명은 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분 가는 되는데 한 분은 지금 겸임교수라는 분이고 3분이 대통령실 직원이라는 건데 네네. 2분은 이제 코바나에서 일했던 분이고 출신이죠. 한 분은 이제 뭐 네. 보좌관 출신이라는 건데 뭐 보좌관 출신은 뭐 이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이제 결국 코바나 직원을 채용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네, 그럼 사실상 그 부속실이 제2부속실이 뭐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이 원래. 네네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제2부속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전담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사님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그렇죠. 직원이 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부업이고 주업은 다른 거다. 그러면 코바나에서 일하던 분이 대통령실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수행하는 건 아니면 도와주는 거 어쨌든 가까우니까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다른 일은 하고 부업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보좌한다는 건데 그럼 더 이상해요. 맞잖아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속실이나 이런 데 편한 사람 채용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걸 너무 뭐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 담당, 뭐 그렇죠. 기획 담당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히려 주업으로 뭐 할까 이 사람들이. 그게 더 궁금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들도 막 팬클럽 통해서 나오고 또 그 팬클럽 회장은 뭐가 문제냐 뭐 걔는 지도도 간다 그러고 막 욕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팬클럽 회장이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막 무슨 뭐 XX 얘기도 하고 뭐 개 소리도 하고 개 뭐 짖는 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여요?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팬클럽 회장도 다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그 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뭐 사진을 주든지 하니까 공개하는 거지 않겠어요? 자료를 주니까 그렇죠. 게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그냥 방치하는 게 저는 참 이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당에서는 이제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오히려 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 차라리 사과하고 그냥 공약 뭐 지금 뭐 병사 200만 원이나 뭐 여가부도 어찌 보면 위험에 됐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사과하고 그냥 공식 조직 두겠습니다. 뭐 그걸 뭐 제2부속실을 하든 뭐 수행팀이라 하든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제가 보기엔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말씀을 보면 어쩌면 대통령실에는 여사 보좌팀이 있는 거 아니냐. 코바나 콘텐츠 직원 채용. 이게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솔직히 늘 솔직히 말씀해 오셨잖아요.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한다. 뭐 반박할 게 없다라는 좀 반박할 게 없다? 예. 공식화해야 된다는 건 두 분이 그냥 결론을 내리셨네. 그러니까 이게 전 조금 김건희 여사가 조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후보 시절에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부인의 역할에 충실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오면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더 유리하고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게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얘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원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 아니되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렇게 안 방송에서는 많이 대안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 방법 좀 알려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참모분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이미지와 사인을 준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대통령 5년 동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좀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네.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주말에 뭐 대통령 내외가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일상 활동이라 치고 안 돼요, 그것도.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일상 활동이 아니고 소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린 음악회처럼 네네네. 국민들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음악 듣고 하는 거는 소통,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 보고 빵집 가는 거 경호원들이 다 차단했잖아요. 통제했잖아요. 네네. 그건 일상이 아니죠. 그런 특혜와 권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런 네네. 형식의 이벤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보시는데 제가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섣불렀습니다. 100%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제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뭐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이렇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공개 비공개야 뭐 언론에 대해서 다양하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공식 비공식은요. 저는 대통령은 비공식 일정은 없다고 봐요. 다 공식이다. 네, 그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경호팀도 움직이고 뭐 전파 차단도 하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누군가는 불편을 받고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식 일정이에요. 공식이다? 아무리 뭐 빵집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집 밖에 나오면 다 공식 일정이다. 대통령과 부인은. 저는 아마 임기 동안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봉화마을에 간 것도 이게 비공개일 순 있으나 공개는 다 됐고 이미. 비공식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 직원이 수행을 한 순간 세금도 아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면은 권양수 여사께서 만나 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좀 찾아뵙고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나 주시겠냐고요? 장 교수님은 유명하니까 혹시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이시니까 네. 권양수 여사가 만난 거죠. 그러면 이건 공식 일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뭐 이미 취임식 때 이제 김건희 여사는 등장했고. 심지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만나서 네. 인사 나누고 또 박물관 안내했고 지금 이달 말에 지금 나토에 가는데 네.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시겠죠. 나토 정상회의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정상회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김 여사 앞에서 윤 전 비대위원장이 활짝 웃는 사진 공개돼서 당시 지지자들 항의가 많았는데 자 해당 대화 내용을 이걸 확인해 준 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유감을 표현한 이유 뭘까요? 현 변호사님. 아니 유감 뭐 아니다라고 안 했으니까. 내용은 인정한 셈. 보도가 된 경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 내용을 안 했으면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네네. 나온 출처가 뻔하잖아요. 본인이 얘기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약간 불만을 표시한 것 같고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진 출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당원들한테 이제 많이 아니 뭐가 그렇게 좋냐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때도 근데 뭐 그 원래 파평윤 씨 종친이다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난 얘기인데 이게 다시 나오니까. 그게 아니다. 뭐 줄리 얘기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좋죠 기분이. 그때도 안 좋았는데 다시 재론되는 것 같아서 좀 뭐 제가 보기엔 이 출처는 제가 보기엔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좀 그렇다. 출처가 문제다 이렇게 짚으셨고요. 자, 지금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 변호사님이 꼽으신 주제 대통령이 처음이라 해봤고요. 장성철 교수님이 꼽으신 주제는 이재명 의원의 미래. 이재명 의원의 미래. 네. 이유는요? 두 가지로 위험해 보여요. 네. 하나는 지금 당 내외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적인 로드맵으로 생각해온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되고 2024년에 내 사람들 많이 공천시켜서 그 힘을 갖고 2027년에 나는 대선에 출마할 거야. 이러한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의원이 SNS상에서 당시 작년에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한 것이 배임, 피의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반응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위험을 감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어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미래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어둡다. 예,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먹구름 전국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의원 SNS에 강경어조로 정치 보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보면 뭐 김만배에게 쌍욕을 들어가며 이런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피의자를 적시했다고 해서 이게 보복 수사를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취재 발언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박상혁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 지금 피의자로 규정을 한 게 아니고 작년 대선 때 11월 그때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수사 기록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그게 아마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이기 때문에 피의자 적시 작년 말이기 때문에 작년 말을 두고 그렇게 단정을 제가 한다는 건 동의하기가 조금 그건 무리가 따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뭐 낙선한 쪽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 좀 기울어지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은 이거 뭐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네, 피의자로 적시된 시점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여서 피의자라는 것만으로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수사를 봐야 한다 이건데. 자, 조응천 의원이 그럼 이재명 의원과 좀 선을 긋는 것이냐 뭐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도 있어요. 현 변호사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아니다. 조응천 의원이 뭐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냥 법적으로는 어찌 보면 고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피의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저도 뭐 맨날 방송 여러 번 한 고발 많이 당하면 여기서 법적인 여러 건 이제 피의자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당연히 고발 당하면 피의자가 되는데 지금 이제 박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참고인인데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고발 당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게 뭐 피의자 됐을 것이라는 건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적시됐다 이게 보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이 이렇게 보면 항상 이제 뭔가 뭐 분위기를 쫙 언론에 이미 흘려놓고 다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수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전초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박상현 의원도 참고인이냐 피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언론에 미리 이제 조율 중인데 나갈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공개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다른 언론에서 추가 취재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혐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해버리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의 마지막 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낙선한 쪽을 기울어지게 수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전부터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수사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수사 안 되게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불법과 비리와 잘못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해야죠. 수사하다가 전임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수사 안 해야지? 수사 덮자?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자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법인카드 건 말고 다른 것도 파봐. 다른 무엇이 있나 탈탈 털어봐. 이러면 정치 보복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 제대로 수사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형평성 문제를 따지려면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과 정의롭게 이중잣대를 갖지 않고 우리 편, 우리 진영, 우리 사람과 관련된 문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를 원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던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다라고 공정과 말씀드려요. 상식이다. 그래서 이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이라고. 그냥 추상같이 검찰, 경찰 할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게 아니죠. 지금 다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이나 학력 조작은 뭐 제가 보기 수사 자체도 안 해는 것 같고. 해야죠. 지금 뭐 논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학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째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쪽 이분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어떻게든 건선해서 이제 실적 쌓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왜냐하면 경찰도 결국은 지금 행안부라든지 통해서 뭔가 좀 뭐 계속 뭐 차기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면접도 보고 경찰도 설치한다. 뭔가 얘기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일선 경찰들도 눈치를 봐요. 저래야 내가 따라가야 승진도 하고 잘 되겠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그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양쪽 다 추상같이 공정하게 해야 한다. 자, 교수님 말씀에. 근데 좀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저쪽은 안 하고 이쪽만 많이 하지 않느냐? 지금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경찰이 하는 수사도 있고 검찰이 하는 수사도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100여 곳 법인카드 관련 100여 곳 압수수색을 한 게 좀 과잉, 무리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고요. 어렵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반면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비롯한 민주당의 반발 이거 전임 청와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장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환경 장관들 임기가 있는데 장관이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분의 뭐 협조, 지시 아니면 소통, 조율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본인들이 원치 않은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좀 비슷해가지고 백윤구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불똥이 튈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래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우리 민주당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 정치보복을 통해서 감옥 보내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싸울 때냐.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당내 갈등이 좀 잦아들고 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항 한 거를 더 하자. 결속에 불씨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모일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될 것 같다. 왜냐면 핍박받고 사정받고 나 대장동 백현동 나 지금 수사받고 있어. 나 좀 지켜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저 지금 정치 소설로 딱 이어졌어요. 그것까지 또 연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제가 평론을 처음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평론계 후신자처럼 거짓말 하루도 몇 번씩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지만 법을 잣대로 보면은 앞에 뭐 지금 환경부 장관 얘기도 했지만 뭐 판사들이 법률가들이 보면 아니 임기가 보장된 사람은 왜 나가라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에 벌어지고 있어요. 전현무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나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권성동 오늘도 그 얘기 했거든요.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아니 임기 보장돼 있잖아요. 내년 6월 7월까지. 근데 사실은 실제 정치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럼 이 지금 이 나가라고 지금 전화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나가라고 공개 회의하는 사람 다 수사할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가 해도 직권남용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형식적인 권한은 안 들어와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한이 있으니까 인사권자고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직권남용이 되고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제 법원의 태도인데 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선동 의원이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직권남용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거 얼마나 형식적인 논리예요.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당연히 장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더 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형식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산업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물러나세요 이랬으면 이제 집권하면 안 되고 장관이 했으면 집권하면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란 거죠. 임기가 보장됐다고는 하지만 정무직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 나가라고 하는 걸 직권남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네. 저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이상돈 교수, 이현주 전 의원이 자 이제 정무직은 그 범위를 정해서 이 대통령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임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맞아요. 항상 이 엇박자 때문에 매번 벌어지는 일 아니냐 그랬는데 어제 그 이상돈 이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백운규 수사는 피바람의 전초전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렇게 보시네요. 김은경 장관은 이제 어쨌든 이제 그때도 구속 안 됐었잖아요. 불구속으로 됐다가 이제 한 건데 이것도 굳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도 구속이 안 됐었고 이거 한 3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뭐 법률적인 다툼은 다툴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미 다 시간도 오래됐고 증거 뭐 인멸할 게 뭐 있겠어요. 이미 장관도 아니고 현직 장관이면 또 몰라요. 부활시켜가지고 없애버려 할 수 있는데 이미 물러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영장 청구 자체가 윗선을 향하기 위한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사 관행이 일단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서 안 나오면 다른 걸로 해서 압박해서 불어라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수사 관행인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지 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지. 자, 그런데 아까 장 교수님 미래 정치 전문가 미래를 보는 아까 이제 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그림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똘똘 뭉칠 것이다. 단합.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한다. 보복수사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지금 이재명 의원도 이거 정치 보복 살인 아니냐 하는 또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럼 이제 이게 좀 결속이 되잖아요. 주적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이게 우상호 위원장 수박 금지령 내렸더니 제게 문자로 수박 100통이 배달됐습니다. 이게 문자 폭탄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호 비대위의 미래도 좀 점을 쳐주십시오. 미래는 특별히 뭐 없어요. 그냥 없어요? 네, 그냥 현상 유지다. 현상 유지다. 그냥 룰 바꾸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잘해서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상호 비대위의 근본 뭐 설립 아니면은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를 특별히 혁신할 수 있거나 뭐 쇄신 개혁한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의 미래는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다. 본전만 해도 다행이다. 본전만 해도 다행이다. 자, 그렇게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걱정이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오늘 굉장히 경계가 없는데. 아니 저는 계속 방송 나와서 얘기해요. 국힘당만큼만 하자. 훨씬 민주적이고 아니 3개월 한 달로 줄였다는데 우리는 그냥 3개월만 해도 되고. 컷오프 이런 거 중앙에서 하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반반 하자. 네네네네. 당심 민심 반반. 민주당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컷오프는 중앙에서 대의원 또 고쳐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거 비율만 지금 1대 뭐 8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60이다 80이다 얘기 나오니까 이거를 뭐 1대 20이나 30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대의원을 원래 대의원이라는 거는 당원이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당은 그냥 지역위원장 임명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조직표잖아요. 다. 조직표죠. 근데 뭐 1대 60, 80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인 1표. 1인 1표는 민주주의 상식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이게 핑계를 뭐 영남 지역에 뭐 당원이 없고 막 이러는데 그거 보정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예전에 평민당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열린우리당 할 때 이미 다 했었거든요. 직선제로. 중앙위원회도 직선제로 했던 거란데 결국은 저는 이제 현상 유지, 기득권, 뭐 개파 영향력을 그냥 유지하고 싶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이 너무 분위기가 훈훈한데. 자,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룰만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어도 우상호 비대위의 혁신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본부,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좀 경제가 문제인데 오늘 새벽에 큰 뉴스가 있었죠. 미국 연준의 결정. 큰 뉴스. 큰 네. 뉴스가 아니라 거인 뉴스. 자이언트 뉴스. 자이언트. 네. 어떻게 된 겁니까?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보통은 0.25%포인트 25bp라고 하는데 네네. 이만큼 올리죠. 3배를 올렸습니다. 한 번에. 네. 근데 사실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2배까지 올릴 것이다. 50bp라고 부릅니다. 빅스텝 정도? 네. 빅스텝 할 거라고 했는데 더 올렸어요. 그 이틀쯤 전에 이미 연준이 물밑에서 이렇게 우리 75로 갈 거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75 올려서 이제 미국 금리가 1.75%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뭐 당연히 뭐 러시아 때문인데 네네네. 예전에 전쟁이기도 하고 사실 3월에도 러시아 변수는 있었어요. 네. 근데 3월에는 50bp 정도로 한 3번 정도 가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75bp라고 말해도 되나요? 0.75% 네,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내년에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올해 자이언트 스텝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10몇 년 만에 20년 넘게 만에 지금 하는 일인데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 변수가 또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할 것인데 침공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3일 안에 끝날 거야. 내지는 일주일 안에 끝날 거야. 빨리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00일 넘게 지났는데 지난주에 여기서 해주신 말씀이 가을까지 갈 거야 그러셨잖아요. 안 끝나거든요. 이 변수가 지금 경제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연준도 뭐 논리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6월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상반기인데 하반기 반년이 더 남아 있는데 또 올릴 거야.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이걸 좀 이 연준은 양념을 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거 산으로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봐 드릴게요. 네.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그렇죠. 일반적인 산, 제주도 오름 같은 것, 한라산 같은 것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더 그려보시죠. 왼쪽 시작점은 똑같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길게 올라가고 똑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오는 정점이 높아지고 형태는 똑같은 두 개 그리셨죠. 하나 더 그리시죠. 3개. 그리고 하나 더 그리시죠. 4개. 점점점 더 크게 산이 높게 점점 뾰족해지고 위로 올라가겠네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 4개의 산 그래프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일시적이고 끝날 거야라고 했다가 작년 연말쯤에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되게 달라 해서 두 번째 산 그래프가 나옵니다. 조금 더 높이 그려야 되겠어. 이게 물가입니다. 물가가 이만큼 높아졌다가 내려갈 거야. 이게 산 그래프입니다. 네네.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 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산이 한 번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산 그래프입니다. 물가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는 6월, 5월 말 6월 들어서는 이제 우리 산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아. 네 번째 산이 등장한 겁니다. 네 번째 산의 물가 그래프가 훨씬 높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네 번째 산이 등장했다. 지금의 상황은 네 번째 산까지 왔다. 이게 무시무시한 게 그러니까 이제 산이 커졌으니까 내딛는 발걸음도 비그루도 안 돼. 자이언트로 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뭐 보니까 올해 말 연준이 예상한 게 금리는 3.7%? 이게 물가는 5% 이상? 성장률은 1.7%로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건데 참 한 번만에 3월 달에 전망했던 것과 지금 전망이 한 1.7%포인트 가까이 1.5에서 1.7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렇게 전 전망과 지금 전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분기 사이에. 산이 그만큼 높은 네 번째 산이 등장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바꾸나 이번 스탠스를 바꾼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연준의 한마디 한마디를
단어 하나하나를 저번에 이 단어 썼는데 이번에 이 단어 썼어. 이를테면 저번에 soon이라고 썼다. 네. 곧 우리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영어 soon을 썼다가 coming soon 영화 개봉 박두. 네. 그러면 soon의 의미는 이 훈고학 하듯이 이렇게 단어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의미는 soon은 다음 혹은 그 다음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내포해.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next로 바뀐다. 그러면 다음인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패드 와처라고. 패드를 보는 사람. 패드 와처. 패드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아니면 무슨 단어가 바뀌었냐를 살핀다는 차원에서 패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미국 얘기를 했지만 연준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니까 사실은 금리 오른다, 물가 오른다, 성장 둔화된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똑같잖아요.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 한은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 서 기자님이 이 우리 경제 패드 와처가 되셔서 이 한국은행 패드를 분석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나온 그 미국 연준 그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단어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미국 얘기인데 길게 많이 볼 필요는 없고 딱 두 가지만 하나 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게 세게 강화해 갈 것인데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곧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강세도 노동시장이 좀 좋은 이 부분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고 이제는 더 이상 2%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예 빠졌구나. 네. 아예 안 하고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까지 올리기로 했고 계속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걸로 기대한다라던 문구가 이제는 우리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 2%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들으면 전념한다. 스트롱리 커미티드라는 영어 단어인데 일단은 스트롱 나오면 좀 걱정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 물가를 잡는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강하게 잡겠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잡는다는 의미는 이제 불황을 불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다. 전후 좌우 살피면서. 완만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불황이 오더라도 물가를 잡는다로 방향이 확 바뀌었다. 왜냐하면 너무 금리 목표치도 높여놨고 자이언트 스텝도 갖고 했으니 이 변화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패드 와처가 지금 이거 패드가 아니고 그냥 문장 자체가 통으로 드러내고 바뀌는 격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지금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은행조차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지금 분석자료를 냈다는 건데 한국은행도 우리 어떻게 돼요?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 했고요. 거기에 하는 총재도 참석을 했습니다.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한 말이 와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빅스텝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는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려 선택지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말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때까지 몇 주가 남아있다. 그 주들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겠다. 가능성을 더 넓혔습니다. 가능성은 더 넓혔다. 그러나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아니다. 검토한다. 왜냐하면 살펴본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올 연말에 3.75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연말에 2.25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했거든요. 2.0 내지는 2.25. 근데 이게 이제 2.5라는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2.5 내지 2.75까지 갈 거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가봐야 미국 금리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크잖아요.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까 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대로 미국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능성만 열어놨지.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얘기는
이거는 뭐 그 자체가 금리 역전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역전된 상황은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다만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 또 올라가는 수준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그리고 페드 총재가 이 말도 했습니다. 영끌하지 마세요. 지금 금리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쯤 집을 사세요. 라고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참고하시기 문제받을 때가 바랍니다. 아닌 거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3041님은요.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스텝. 이마룡 선생님 보고 싶네요. 자, 오늘 간식 받을 당첨자 3041-988-7782-6990-0278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